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 JB 타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더마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더 막내 작가 더막가입니다. 네, 맛가가 아니라 막가입니다. 네, 네. 이인숙님이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 이 방송을 듣지 않으면 어린 시절 숙제를 하지 않은 것처럼 뭔가 허전한 느낌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도 구독, 좋아요 꾹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열공할게요 해주셨는데요. 네, 네, 아주 모범인이시네요. 모범인. 그러니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고 네. 하루라도 시선 집중과 JB 타임을 듣지 않으면 귀에서 뭐가 난다. 네, 되게 올드한 비유를 해주시네요. 아, 또 저도 김대홍님이 잘못했어요. 네. 저희 이거 대기하는 시간 중에 나오는 로고를 보고 지금 약간 왼쪽에 떠 있죠. JB야, JBL이야 해주셨는데 JB 타임이고요. 네. 요거는 약간 시계 이렇게 초침, 디자인 그러니까 시침 분침 디자인한 거예요. 네. 네, JB 타임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푹오님, 음, 와 JB 타임 라이브로는 처음 들어요. 맨날 10시에 눈 뜨는데 오늘은 8시 좀 지나 눈 떠서 후다닥 들어왔어요 해주셨습니다. 네, 자주자주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생방으로 들으면 또 생방으로 듣는 맛이 있으시거든요. 아, 그럼요. 그리고 스티그마님이 더마카님 공수처장 인터뷰 언제 합니까? 더마카 얼굴 공개하는 것보다 더 궁금합니다 해주셨는데 아니 뭐 임명장을 받아야 인터뷰. 오늘, 오늘이 네, 청문회입니다. 인사청문회죠? 네, 기다려주세요. 인터뷰 요청서는 넣어볼게요. 예.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JB 타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오늘 어제 이미 미션 줬잖아요. 네, 그잖아요. 신년 기자회견. 네. 아 근데 또 하나 포인트가 촌설님들이 기다리는 포인트는 어제 JB 타임에서 JB가 이제 이재용 재판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집행유예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판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이것도 좀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솔직히 고백을 하면 집행유예를 때릴 거다라고 저는 명시적으로 어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라고 깔고. 네. 이럴 경우에 과연 그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게 맞죠. 네. 저도 사실은 내심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던 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지 이제 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빨리 갈까요? 그러면? 그럴까요? 네. 자,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한번 한번 일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오늘 뭐 인터뷰에서 상당 부분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총정리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하여 소환된 사람들. 저는 기자회견 분석 내용의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소환된 사람들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다. 네. 크게 3명이 있는데요. 뭐 가장 앞순위에 놓여야 될 사람은 누가 말해도 이낙연 대표 아니겠습니까? 사면. 그렇죠. 이낙연 대표와 관련해서 사면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제 기자회견 내용에서 이낙연 대표와 그 연결이 되는 게 3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사면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솔직히 제 생각을 말하겠다고 운을 떼면서 지금은 사면 말할 때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한다 하더라도 대전제는 국민적 공감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거는 내용도 내용인데 발언의 형식인데 그냥 대놓고 이야기했잖아요.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를 않고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주목을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어법이 뭔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목을 했던 건데 네. 왜 그러냐면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사면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령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언급을 한다 하더라도 대표의 체면을 세워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저는 궁금했던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낙연 대표가 처음에 사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제가 분석을 하면서 2개의 가능성을 다 열고 분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대통령과 사전 교감하에 나온 이야기일 가능성과 그게 아닐 가능성 2가지 시나리오를 다 놓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때 왜 그렇게 분석을 했냐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 사안의 성격으로 놓고 보면 대통령하고 사전 교감하에 나온 것으로 보는 게 사실은 상식이었죠. 그런데
돌아가는 사정이나 대통령의 공약상이나 이런 것 들어볼 때 대통령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사면할 테니까 당신이 먼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치고 나가도 돼. 과연 이렇게 오케이 사인을 냈을까?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이제 그 분석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어법에 그러니까 주목을 했던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였어요. 아 정말로 그 두 분 간의 사전 교감이 조금이라도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확인할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자 정리를 해봅시다. 대통령은 거의 대놓고 화법을 썼어요. 대놓고 그냥 확 못 박아버리는 화법을 썼는데 요만큼이라도 사전 교감이 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성장에 비춰볼 때 그런 어법을 쓸 수 있을까? 그죠? 네. 자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데 이낙연 대표가 그래서 총대 메고 먼저 그러니까 했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대통령은 발 뺀 거다. 이런 해석을 깐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미안함이 있어서 저런 식으로 대놓고 어법은 쓰지를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봤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에 비춰보더라도 그렇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없었다. 보는 게 낫겠다. 그러면 이거는 이낙연 대표의 단독 작품이다. 그죠? 그래서 그 뜬금포의 어떤 뜬금성은 더 강화가 된다. 이렇게밖에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3의 가능성이 하나가 있죠.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직접 사전 교감을 한 적은 없지만 중간에 제3자가 이른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뭔가 이 과정에서 잘못 전달이 됐을 가능성 내지 왜곡 전달이나 왜곡 인식될 가능성까지도 그러니까 배제할 수 없겠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도 그거는 뭐냐면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중으로 못 박은 거다. 이낙연 대표에게도 못 박았고 그 메신저에게도 못 박은 거다. 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 이름을 뭐 등장시키면서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뭐 양정철 전 비서관 네네. 뭐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낙연 대표는 만나기는 했지만 그 3인 얘기는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확인이 필요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양정철 그 전 비서관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 메신저 역할이었다면 그거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확인이 된 걸로 봐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네. 2번 재난지원금 관련이에요. 그죠? 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민주당 지도부의 그 멘트와 거의 싱크로율 99.9%예요. 거의 토시도 틀리지 않고 거의 같아요.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그때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다. 네. 방역 상황이 안 좋으면 선별로 갈 수도 있지만 방역 상황이 좋아서 경기 진작과 사기 진작을 고려한다면 보편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게 최근에 민주당 지도부의 멘트가 거의 똑같거든요. 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범위를 더 좁혀서 이낙연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착시라는 거예요. 착시다. 오히려 거꾸로 민주당이 청와대에 의해서 저는 진압이라는 표현까지는 안 쓰겠습니다. 진화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되게 미세한 부분인데 미세한 변화의 흐름이 있었어요. 자, 잘 봅시다. 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누가 먼저 꺼냈냐면 이낙연 대표가 먼저 꺼냈어요. 그잖아요. 1월 4일 한국일보의 인터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때 방역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경기 진작이 필요하다면이라는 그 조건을 달긴 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가능성을 처음으로 발언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양양자, 김종민 같은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방역 상황이 호전된다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걸면서 전 국민 지급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쉽게 붐업을 시켜 가다가 갑자기 어느 타이밍인가 이게 미세 조정에 들어가면서 발언의 뉘앙스가 싹 바뀌어요. 싹 바뀌는 게 뭐냐면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방역 상황이 호전된 다음에 어찌 보면 요거는 같은 이야기 같지만 뉘앙스는 180도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여기서 아주 미세한 어떤 그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럼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라는 거죠. 그 터닝 포인트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너무 민주당에서 청와대가 볼 때 민주당이 과속을 한다고 하면서 청와대에서 제동을 걸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인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 해석이 맞다면 이낙연 대표는 사면 말고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사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의 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받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게 이익공유제예요. 이익공유제는 사면이나 4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건 맞아요. 그거는 바람직하다, 대단히 바람직하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으니까 힘을 실어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실어준 힘이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평가를. 왜 그러냐면, 자, 이익공유제가 그 이낙연 대표의 정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관전 포인트로 놓고 본다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건 바람직하다. 뭐 조건을 달았죠. 다만 제도화해서 강제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정부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지만,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을 예를 들었어요. 한중 FTA 이후에 이 FTA 때문에 이익 보는 사람이 있고 피해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익 보는 쪽에서 기금 만들어 갖고 피해 보는 사람에게 지원해 준 선례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순간에 뭐가 됩니까? 이익 공유제의 창의성은 없어져요. 네, 있다. 비슷한 게 있다. 앞에 있었다. 그렇죠.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그냥 이전에 했던 것의 하나의 어떤 버전을 바꾼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죠. 그 순간에 과연 이게 이낙연 대표의 정치 브랜드를 결정지을 수 있는 킬러 컨텐츠의 지위가 여기서 삭감이 되는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이 이낙연 대표에게 뭐 힘을 엄청나게 준 에너지원이라고까지 평가할 성질의 그런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는데요. 기자회견을 이낙연 대표는 어떻게 봤을까가 저는 궁금했는데, 기자회견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정이 있어서. 네. 어떤 일정? 광주에 가는 광주 방문 일정이 있어서. 왜 이 타이밍에 광주를 방문을 했을까? 이건 뭐 이미 어제 오늘 언론이 좀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잖아요. 사면 때문에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 심지어 호남에서도 흔들리고 있다. 그다음에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구가 광주 광산인 민형배 의원이 사면론에 반발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 지지 선언까지 한 마당이니까 딱 요거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서 대놓고 어법을 쓰면서 이낙연 대표는 광주 방문길로 올랐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니까 이 광주 방문이라고 하는 것들도 꼭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될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사면론이 결정적 타격을 받는 국면에서 이 호남 정서가 더 출렁이 버리면 이낙연 대표에게는 엄청난 지금 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잡기 위해서 간 거 아닌가? 이미 뭐 대충 답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소환된 사람 3명 가운데 1번 이낙연 대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 얘기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인데요. 기자회견을 위해 몇 시간 뒤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불가라고까지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당분간 없다라고 분명히 밝힌 직후였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보고자 하는 건데 자명하다. 자,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서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거잖아요. 그죠? 그 파트너가 누굽니까? 박근혜 씨 아닙니까? 그렇죠. 박근혜 씨 사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딱 잘라버렸으면 이재용 부회장의 앞으로의 어떤 운명도 이미 다 딱 정해져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어제 무슨 가석방 요건 나오던데요. 제가 볼 땐 그 가능성 솔직히 저도 별로 없다고 봐요. 아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그 최종 재가는 대통령이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그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면을 안 해주는데 가석방을 해준다? 이걸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그 그림은 별로 그릴 필요도 없는 그림이다라는 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지금 12월이라는 거잖아요. 그때 이 시기적 특수성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는 무슨 어떤 시기가 되냐면 대선전이 최고 피크를 찍고 있을 시기예요. 12월이면. 그잖아요. 그렇죠. 그 차기 대선이 이제 3월에 치러지기 때문에 12월이면 거의 뭐 예열 단계를 넘어서 본격 가열되는 단계가 12월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뒤로 빠진 상태에서 여야의 대선 주자가 전면에 나오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1번 여야의 대선 주자가 가석방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꼼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할까? 대선 국면에서. 체크 포인트 하나. 두 번째, 그러니까 뒤로 빠져야 되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대선 주자를 제껴놓고 본인이 알아서 그러니까 이재용만 콕 찍어서 가석방을 해줄까? 저는 둘 다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만 12월이 되면 가석방 요건이 성립이 되는 것은 팩트이겠지만 고로 가석방을 해줄 거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을 규정을 할 거다. 제가 볼 때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이제 남은 그 복역 기간이 1년 6개월쯤 될 거예요. 그 전에 한 1년을 살다가 이제 그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만기 출소하는 일도 예상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한 명. 남은 한 명은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겠죠. 어제 오늘 많이 회자가 됐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어제 그 2시간 그러니까 꼼짝않고 앉아서 기자회견 다 봤는데 가장 저렇게까지 표현을 하네라고 했던 게 바로 윤석열 총장 대목이었어요. 자, 두 가지잖아요. 1번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2번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발언은 저건 대단히 예민한 발언이고 상당한 복선이 깔린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왜 그렇게 읽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1번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발언은 어찌 본다면 수박은 과일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명제에 버금갈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발언 같아요. 그죠? 근데 듣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발언을 어떻게 들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윤석열 주인공 지금 관점에서 한번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규정을 한번 받아들인다고 한번 가정하고 한번 해봅시다. 윤석열의 제1어록은 뭡니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답니다. 그렇죠. 그잖아요. 그러면서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검찰은 오로지 국민에게 봉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총장이 당신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요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응? 제가 볼 때는 별로 기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발언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이다. 두 번째, 이 발언은 더더군다나 예민한 발언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발언이 왜 이게 지금 예민한 발언이냐면 검사징계위원회 회부가 됐죠. 징계 결정이 내려졌죠.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 갔죠. 그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요.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이에요. 징계 사유 4가지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행정법원이 징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봤지만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본안 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안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나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징계 사유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발언이에요. 본인이 재가를 한 사안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앞과 뒤가 다른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발언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그 법무 검찰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주인공이에요. 그런 분이 이런 아주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몰라갖고 저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가설이에요. 알면서도 이 이야기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재판에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놓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작심한 발언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하다가 말실수해서 선을 넘어간 발언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의도가 뭐냐는 당연히 여기서는 어떤 그 추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대목에서 상식적인 의문과 합리적인 추론이 필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의 어록을 몰라서 내지 재판의 원리를 몰라서 저런 얘기를 했다고 보는 건 넌센스고요. 그래서 액면을 볼 게 아니라 복선을 봐야 된다는 게 제 말씀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울타리치기다. 그죠? 결론은 같아요. 울타리치기예요. 뭐 내지 경고라고 봐도 저는 괜찮다. 뭐냐면 이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당신이 좋든 싫든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은 문재인 정부와 공동 운명체로 묶여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검찰총장 직분에나 충실해라. 이 메시지로 읽는 게 맞다. 그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저는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분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소환된 3명 이낙연, 이재용, 윤석열에 대한 분석은 이 정도로 가름을 하겠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어제 그 기자회견 과정에서 나타났던 대통령의 시각 가운데 요거 하나는 따로 떼어서 잠깐만 그러니까 그 부록으로 사족으로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그 이 비대면 그 기자 질문이 있었는데 파란 눈의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가 재벌 개혁을 물어보더라고요. 국내 기자는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오히려 그렇죠. 국내 기자는 재벌 개혁의 제자도 안 꺼내는데 파란 눈의 외국인 기자가 재벌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순간에 제가 뭔가 띵 하면서 뭔가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죠? 야, 저 장면을 지켜보는 국내 기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무튼 그 생각을 했는데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은 뭐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껏 익히 들어왔던 수준이었어요.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법 제도적 개혁은 마무리됐다고 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사 서로 불만이지만 중요한 첫발을 뗐으니까 추후 보완시켜 나가면 될 거라고 했어요. 민주당에서 다 했던 얘기예요. 노동관계 3법, ILO 규약을 반영한 점을 강조하면서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강조를 했어요. 어찌 본다면 모범 답안을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요 대목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으니까 법 제도적 개혁은 마무리됐다. 이걸 과연 마무리라고 평가를 해야 될까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동의 못하겠습니다. 아까 박용진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죠. 첫 발을 뗐을 뿐이라고 했고요. 지금 법 제도적인 어떤 측면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인데 이제 뭐 박용진 의원은 이제 70점 정도를 줬단 말이죠. 근데 이건 그러니까 처리된 후에 시선 집중해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뭐 주저리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이거를 가지고 과연 마무리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그거는 좀 과한 자체 평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집단 소송 관련 법안, 징발적 손해배상 법안 지금 발의됐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는 한번 이렇게 한번 반문을 하고 싶어요. 이런 법안은 아직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데 법 제도적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해버리면 이 발언이 국회에 어떤 신호로 영향을 미칠까를 한 번이라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과연 힘을 실을 수 있을까? 이거는 상법 공정거래법 어떤 개정보다 어찌 보면 더 힘들 수 있는 법안들이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마무리됐다고 해버리면 이거는 첫 발도 아니라 첫 발도 아예 떼지를 못할까 하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몰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조금이라도 고려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고려를 안 했다면 이런 법안에 대해서 그럼 청와대는 반대 기류인가? 저는 이것도 한번 대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반대 기류가 맞다면 재벌 개혁에 대한 상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추가 질의응답 내지 추가 토론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게 사실은 재벌개혁과 꼭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오히려 이거는 재벌개혁 관련 법안이기보다는 민생개혁 법안에 더 가까운 성질의 문제라고 보는데 민생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주문도 함께 얹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 KJB 제주님 네. 오늘도 제주 JB가 응원합니다 해주셨고요. 밥하기 싫은 여자 안 하셔도 돼요. 밥은 매일 제 방만 듣다가 네. 실시간은 처음 듣네요. JB님, 더마카님 반가워요 인사해 주셨고 오늘 좀 처음 오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방을 처음으로 들으신다는 분들인데 네. 권희영님도 네. 처음으로 실시간 듣습니다. 많이 배우고 깨닫고 참여하고 싶어졌어요. 어휴. 점점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JB가 해주셨던 얘기와 관련한 촌철님들의 의견 소개할게요. 네. 벤토리벤님 사면에 대해 시원하게 정리해 주시는 역시 대통령. 이낙연 대표는 결국 자기 마음대로 말한 거죠. 무슨 독심술가도 아니고. 마이트완즈님 이 정권에서는 사면 없다라고 해주면 더 좋았을 걸 해주셨고요. 네. 루나김님 네. 임기 내에는 국민이 허락 안 하면 사면 따위는 없다. 이거다. 돌려서 듣지 말아라 이런 네. 얘기해 주셨고 네. 마리솔 김님은 이낙연은 두 사람의 사과를 말했고 대통령은 국민의 정서를 말함. 전혀 다른 워딩이다. 호밀반님 네. 대통령 뜻 존중은 도대체 무슨 화법이죠? 존중한다는 건 대립한다는 걸 전제로 쓰는 뉘앙스 같아요 해주셨어요. 그거는 간단하게 이제 더 이상 그 사면 얘기는 조용히 있을게요. 뭐 그 뜻이죠. 뭐. 네, 대립이 아니고 그 네. 뜻이랍니다. 네. 호밀반님.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김승환님 너 정치하지 마. 못 박은 거다. 여기서 너는 윤석열 총장님이시죠. 바로 그거죠. 네. 네, 그리고 스스로님 너는 내 아랫사람이라고 못을 박은 거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미모하게. 뭐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네, 그리고 설동경님 정치하지 마. 정치하려면 나가서 해. 네, 저도 그 뜻이에요. 네, 세 개를 뭐 종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옐로우 지영님 가석방 신경 쓰였는데 제이비님 의견 들으니 안심이 되네요 해주셨어요. 네. 신경 쓰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건 라디오헤드님. 아니 그 다음에 저는 하나 반문하고 싶은 네. 게요. 예를 들어서 그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원포인트 1인 사면도 해준 적이 있죠. 네. 하지만 그 재계 총수에 대해서 사면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추가 조사, 그러니까 조사를 다 끝내고 드리는 단정적 이야기는 아니라고 도망갈 구멍이 요만큼 열어놓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재벌 총수를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 해줬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 사면과 가석방은 다른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거는. 네네네. 그죠? 네. 차라리 사면을 해줬지 가석방 해줬다는 얘기는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네. 뭐 그러면 서로 기록을- 그거는 정말 꼼수일 거예요. 그건 정말. 그러니까요. 근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라디오헤드님은 이재용, 박근혜, 이명박 올해 광복절 특사로 손잡고 나오겠네 이런 얘기해 주셨고 김동준님은 형량에도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딸랑 2년 반 사면을 염두에 둔 계산기다. 그리고 똥맘님은 판사들 탄핵 얘기 나오니까 밸런스 맞춘 거 아니냐. 정권 바뀌면 경제인 사면에 끼워 넣을 것 같다. 저는 어제 얘기를 약간 조금만 밀면 네. 저는 그 사법부에 대한 지금 불신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도 일정하게 저는 의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얘기에서 일정 부분도 연결이 되는 것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불신이 이제 촌철님들의 이런 댓글로 나타나는 거죠. 다들 그럼요. 못 믿겠다. 그럼요.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현님은 요즘 유행어는 판결 직후 사면. 이게 무슨 유행어 됐다 이런 얘기였고 그리고 어떤 분은 형량 때리는 기준이 좀 이상하다. 자법인 개털에게 때리는 기준이랑 범털에게 때리는 기준이 좀 너무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해 주셨고 지공님은 삼성은 국민 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면 더 발전한다고 확신합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소환한 분들 말고 우리가 성일종 비대위원이랑 얘기할 때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를 JB가 물어봤었잖아요. 네. 하루가 저무는 시간님이 김동연 부총리는 보라가 아니고 그냥 빨간 거 아닌가? 이승민님은 네. 김동연 부총리 여권에서 엑스맨이었나? 이렇게 보내주셨고 보라는 옛날 통합진보당 색깔 아니었나요? 신토박님, 제이비님
김동연 전 부총리의 정치 의중 자체를 왜 그리 관심을 가져요? 질문이에요. 왜 그리 관심을 갖냐고요? 네. 저 지금까지 전혀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대권을 염두에 두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랬는데 이게 저거 생각보다 지금 되게 강렬한 것 같다 의지가. 그런 거고 어제 자기는 서울시장에 안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경장이 필요할 때라고 했잖아요. 경장. 네. 요즘 국사교과서에 한국사교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제가 학교 다닐 때 갑오 경장이라고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오 개혁이라고 하는 거 갑오 경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장이라고 하는 것은 판을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것. 거대 개혁을 이야기하는 건데 경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본인이. 그러면 본인이 경장을 수행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위치가 뭘까요?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잖아요. 저는 이분이 대통령을 되게 하고 싶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점에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요거를 좀 이제 그러니까 봐야 될 시점이 되긴 했다. 그 말씀 좀 드리는 거죠. 네, 그렇답니다. 네, 그리고 이정님, 정영모님이 좀 비슷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제이비님 여당에 대해 조목조목 짚는 것처럼 야당에게도 따박따박 따져주세요. 왜 야당 인사들한테는 곤란한 질문을 안 하시나요? 공평하지 못합니다. 제가 인터뷰 때 곤란한 질문 안 했어요? 그랬나 봐요. 그래요? 네, 좀 아니, 다시 듣기 하시면서 모니터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렇게 쌩까냐 어떻게 작가가? 네, 모니터 하시기 바라고요. 이정님이 제이비님 이낙연에게는 박하고 이재명에게 후한 느낌입니다. 아니 제가 청기노스를 한번 이재명의 전략 이런 걸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한번 이런 얘기가 좀 따라 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의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는 점을 환기시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석방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좀 밖에서 검색해서 올려줬는데 가석방의 최종 재가 주체가 법무장관이냐 대통령이냐 이걸 갖고 좀 올렸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설령 법무부 장관의 전결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가석방을 시켜줄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진 않을 수도. 그러니까 네. 형식적으로 재가 주체가 대통령이냐 법무부 장관은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 원래 거라고 누군데요? 지금 법무부 장관 어허.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나 봐요. 어허. 그러니까 규정상 법무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대통령 내용상으로는 재가 사항이다. 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요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인덕 님이 박근혜 정부에서 최태원 회장이 확정 판결 받고 가석방 됐습니다. 요건 좀 확인해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확인은 좀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다 조사를 끝내고 한 얘기는 아니니까. 네, 우리 제이비가 뭐 다 아는 시는 아니에요, 여러분. 틀릴 수도 있고요. 저 틀리는 거 되게 많아요. 네. 이거 잘한 거 맞네. 되게 많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조금 있어요. 조금. 네. 그다음에 아니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사면을 피하기 위해서 가석방 시켜주면 욕 더 먹지 그걸. 그거는 계산하고 보니까 따질 이유도 없는 거 아닌가요? 네네. 김지환님이 구치소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저희 밖에서 제작진들이 확인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현릴리님께서 더마카는 JB 타임의 비선 실세인가요?라고 해주셨는데 비선적이니까 대놓고 실세요. 대놓고 실세.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지금 이 방송이 저 얼마나 구박하는지. 무슨 비선은 비선이야. 여러분 캐릭터고요. 이름 자체도 막가 아니겠습니까? 캐릭터고요. 이 방송이 끝나고 마이크가 꺼지는 즉시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뭔 소리예요? 저 계속 구박당하죠. 왜 이러세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JB가 기자로 참여를 한다면 하고 싶은 질문이 있냐고 했더니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질문이었냐? 꼭 하고 싶은 어떤 거. 질문인가 아니라 항상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나면 기자회견에 대한 품평이 따라붙잖아요. 네. 저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갖는 갑갑증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갑갑증이 뭐냐면 저는 시사프로를 진행하면서 인터뷰를 하다가 질문을 했는데 추가 질문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살아있는 질의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 기자회견은 이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내가 한 기자로 참석해서 어떤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의 그러니까 대답이 약간 핀트가 다를 수도 있고 내지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러면 추가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어떤 논쟁적으로 하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차단되어 버림으로써 차단됐다기보다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 어떤 질문권을 너무 소수가 독점을 해버리게 되니까 아마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기자회견의 질의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먹고 한 번 대답하고 끝나고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뭔가 속시원이 풀어지지 않는 부분들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제 답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도 몇 개 있었거든요. 질문 중에. 그래서 사실은 2년 전인가요? 한 기자하고 그러니까 그 대담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청와대에서 아마 이제 이런 어떤 형식상의 한계를 그러니까 그 고려를 해서 아마 그 이제 단독 대담이 아마 됐던 것 같은데 이때 또 엄청나게 논란이 됐었죠. 근데 저는 어제 좀 그게 아쉬웠어요. 어떤 기자가 질문을 2가지를 했는데 대통령이 하나만 답하고 하나는 넘어가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저는 질문이. 그게 뭐냐면 이런 미디어오늘 기자가 네, 공영방송 소통 문제와 함께 공영방송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질문했는데 지배구조의 대답은 하나도 없었죠. 네, 그러면 그때 옆에 계신 그 수석님께서 요건 답변을 안 하셨으니 해주시죠라고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개각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박영선 장관 콕 찍어서 그거 오늘 청와대 대변인 할 때 질문지에 있었는데 또 안 하시더라고요. JB가. 그다음 그러니까 지금 JB가 다 안 하셨다고요 질문을. 잠깐만 요거 확인. 그러니까 그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이 가석방된 일이 있다. 요거 아까는 또 다른 그건 SK 최태원 회장. 네. 회장은 그 특별 사면됐고 특별 사면. 최재원 수석 부회장이 가석방된 일이 한 번 있다. 이렇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해줄 거면 차라리 사면을 해주지 가석방 같은 이렇게 우회로 했다가는 욕 덤터기로 먹는다. 요건 임기 말에 그 두 전직 대통령과 세트로 3콤보로 이렇게 사면할 것 같다는 의견들도 좀 있으셨는데 그것도 네, 그 가능성 사실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특히 임기 말에 정권이 교체되는 국면에서 그 뭐냐면 결자해지 뭐 이런 그때는 이제 국민 통합이 아니라 명분을 이렇게 내세울 가능성은 조금은 열어놓고 지켜보고 경계할 일인 건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2개 자체가 반칙이었다고 또 나는 은행나무님께서 해주셨고, 네. 그래서 JB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뭐냐는 제 질문에 답을 안 하셨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무슨 질문했겠느냐? 네. 질문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하나만. 저는 가끔가다는 좀 이 부드러운 질문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 그 코로나 백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막 엄청나게 논란 빚을 때 있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모두에서 제가 읽었던 것은 뭔가 답답함과 억울함이었거든요. 그게 맞다가 아니라 제가 감지한 부분은 그럼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잖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나 그러니까 입장이 아니라 소회. 그죠? 그 당시에 고민. 그렇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묻지를 않더라고요 보면 그잖아요. 그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리고 저는 이야기를 어제 저는 제일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 지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요즘 몇 번 얘기했던 보상 문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체 나오지도 않더만요. 그런 얘기는 그죠? 아까 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4차 재난지원금을 준해 만회라고 하는 문제 말고 지원은 지원이고 보상은 보상인데 지금 청와대 입장이 뭐냐, 대통령 입장이 뭐냐, 이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이런 얘기 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고 또 대통령이 예를 들었던 그 기금이 한중 FTA 때 만들었던 그 기금이 또 뭐 후속 보도들 보니까 제대로 돈도 많이 안 거쳤고 솔직히 대기업들은 또 많이 안 냈고 공기업들만 결국 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그 얘기니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서 그 답변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면 재정적 역할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시작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추가 질문이 나와야 되는 대목이죠. 뭐냐면 재정적 역할이 한계가 있다는 게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헌법적 권리라고 하는 게 그럼 재정 상황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문제인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사실. 네, 왜 그 질문 아까 청와대 대변인한테 안 하셨어요? 뭐요? 지금 그 질문이요. 그 질문이요? 네. 질문지에 비슷한 질문을 선배님이 써놓으신 것 같던데. 예. 또 저까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물어야 되는 또 압박감이 있답니다. 네, 그랬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그래도 JB가 잘하는 것도 많고 되게 병 주고 약 준다, 병 주고 되게 예리하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듣게 된다. 오늘 것도 밤에 복습해야지. 뭐 이런 분들이 네. 좀 계십니다. 때리고 안티프라민 발라주고 있어요. 이거.
네. 안티프라는 광고하시는 건가요? 아 이건 뭐 유튜브니까. 뭐, 예. 네. 끝날까요? 네, 끝난 거 다 했습니다. 저는 다 준비한 했어요? 거. 네. 예. 뭐 하여간 맨날 구박받아 맨날. 아이고 힘들어 진짜. 네. 자, 네, 이렇게 이거 끝나면 제가 구박받아요. 여러분. 뭘거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인사드리죠.